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요? 엄마. 그럼 남편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 그렇죠. 오, 잘하네. 그럼 아내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 그렇죠. 이게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족이 우리의 행복을 엄청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어떤지 아세요? 가족이 가장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아니 옆집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굳이 남의 집 아들을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찾아가갖고 너는 성적이 왜 그러니? 어?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야, 너는 왜 취업을 못했니? 이걸 매일 상관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홈메이드예요. 옆집은 절대 못 키워줘요. 이거 집에서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무너뜨리는 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고 근데 우리 가족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면 애가 집을 나가는데 모르시나? 여러 명 가출했는데요.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는 사람이랑은 못 사는데요. 여러분 직장인들 보십시오. 직장인이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는 언제 그만두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땐 못 다녀요. 너무 무시받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니면 다닐수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저 사람이 나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머물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배에다 손 대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감정이 자존감이에요. 아랫뱃속에 깊이 채여있는 힘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바닥을 칠 때 이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럼 옆에서 누가 줘야 돼요? 누군가 자존감을 채워줘야 돼요. 그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 누가 해요? 부모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맨날 무너뜨리는 사람이 부모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봅시다.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태어났어. 깐난애기죠? 엄마들이 이런 생각해요. 얘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어 보이잖아요. 아 그냥 웅냥 이런 애가 아무것도 감지도 못한 애가 뭐가 들었어요?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자존감 따위도 없고 모르겠어. 그런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천재성 따위는 있지도 않아. 얘는 텅텅 벼서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 못했거든? 내가 너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어줄 거야. 모든 엄마들은 결심을 해요. 뭔지 아세요? 애와 관계없이 애라도 잘 키워야지.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결심이요. 자, 집어넣기 시작하죠. 내 아이를 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키워? 다른 애들은 왜? 얘보다 나야 양육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엄마들 눈이 내 애를 안 보고 다 어딜 봐요? 다 옆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는 즉시 다 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딴 여자 어떻게 키우는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 죽어. 뭐 카페에 올리죠.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저 집에 옆집 애보다 15일 빠르거든요. 근데 아직 못 걸어요. 그럼 엄마들이 또 카페에 막 글을 올려줘요. 뭐라 그래요?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어? 그럼 걸어요. 지금 우리 애가 3살이거든요. 아우 근데 옆집 애는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막 모든 공부서부터 다 비교해요. 모든 성장 과정 자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아이를 보고 키우면 되는데 불안하게 옆집을 보니까 어때요? 한 달 늦으면 무지 늦은 것 같고 한 1년 늦으면 난리가 나죠.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엄마들 눈에서 불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평생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 그래갖고 애들은 다 학교에 학원에 집어넣고 나서 엄마들은 다 같이 알죠. 빵집에 모여갖고 야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못 가 3시까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가면 더 난리가 나요. 완전 비교. 좋겠다. 그 집에 외고 보냈대. 얼마나 좋아. 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지. 아우 애가 완전히 인생 풀렸어 그 집은. 그게 무슨 인생이 풀린겨. 어머 외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자퇴할게요. 어머 그 집은 있잖아. 아우 유학 보냈대잖아. 진짜 좋은 대학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적응 못하고 돌아와. 여러분 혹시 다들 간 것까지만 들었죠? 간 것까지만 들었잖아. 온 건 못 들었잖아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 자녀를 기르는 문제의 반 이상 해결될 거예요. 저 좀 따라하세요. 시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 있다가 없다가. 돈 있다가
잘 나가다가 망하다가 망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공부 잘하다 못하다. 못하다. 여러분 커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중학교 1학년 그날 다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비교하는 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내일 다 바뀔 텐데.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돼요. 다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뭐 태어났어? 다 같이 배 하나 시작. 자존감. 그다음 5개 만들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야? 천재성 시작. 천재성. 이게 너무 괜찮은 애 아니에요? 가만히만 놔둬도 너무너무 잘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잘못 꼬여졌죠? 자존감 따위는 없어. 천재성 따위도 없어.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어린 생명들이요. 얼마나 괜찮은 애들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주의 나이로 보면 사실상 30살 나이 차이는 동갑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저기 30살이 애를 낳았어. 애는 1살이야. 30살 차이 나죠? 그죠?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내 맘대로 막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0대고 애가 61 됐어. 그럼 어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어때요? 동갑 됐잖아요. 그까짓 30살 나이 차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 애를? 기본적으로 애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얘는 나와 다른 생명이야. 내와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육체는 부모로부터 간접거래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전병도 닮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이 잠자는 것도 닮고 다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직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애가 나와요. 아버지 되게 폭력적인데 그 집에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애가 나와서 완전히 부모를 뒤엎는 애가 살 수 있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부터 갖고 시작해야 부모 노릇이 가능한 거죠. 존경심을 갖고 돼야 되죠. 존중감을 갖고 돼야 되죠. 얘는 뭐가 들었을까? 얘는 어떤 재능이 들었을까? 나는 얘는 어떤 식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렇게 시작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내 안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천재성이 없어. 근데 우리는 20살까지 공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죠. 지금 엄마들이. 그죠? 다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공부는 못하지만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몰라주면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걸 사춘기라 불러요. 정말 바보 같은 엄마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 우리 애는요 사춘기가 안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왜 태어났지? 나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처음으로 묻는 게 사춘기예요. 한 번도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1살 때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올 때 말할 수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말할 수 있었다면 안 물어봤겠어요? 그냥 시작을 했겠어? 90년이나 살 건데? 여기 어디예요? 당신 누구예요? 나 왜 났어요? 나 뭐 해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고 시작했겠어요? 말 못했으니까 안 물어봤지? 근데 언제예요? 1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누구지? 나 왜 태어났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나 공부를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사춘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춘기가 없는 게 뭐가 좋아요? 사춘기가 격렬한 애들 왜 격렬한지 아세요? 마음이 똑똑한 애일수록 사춘기를 세게 겪는다. 겪을 걸 확실히 겪고 나면 대답하고 나면 훨씬 나아진다. 근데 그 대답을 하는 동안 애들 상태가 다 이상하긴 하죠. 다 상태가 이상해요. 왜냐?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요? 문 닫으면 수도승이고 문 밖으로 나오면 애가 조폭 상태가 되죠. 그죠? 성적 잘 나왔니? 아직 안 나왔는데. 딴 애들은 어떻게 안 물어봤거든?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한 태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 다 그 시기를 겪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은 꼭 믿으십시오. 자존감 갖고 태어났고 천재성도 갖고 태어났다.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숙제였어요. 왜냐? 나도 3명의 생명을 키워봤으니까.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피아노를 배워보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는 거보다 낫잖아. 자는 거보다. 학원 보내줘?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그래 아침에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 자야 돼. 3시에 갈래. 이래. 그럼 그렇지 그놈이. 그래갖고 갔어요.
피아노 학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 너무 웃기잖아요. 예고를 가야겠다요. 참 감성 천재죠. 입시가 3개월 남았고 도미 솔 도 바이엘 치는 놈이 실용음악과 예고를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3개월 만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우, 얘가 자꾸 입시반에 와서 얼쩡거린대요. 취미반에 있어야 될 놈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있잖아. 나 예고 가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원래 안 돼. 3개월 만에. 너 얼마나 입시가 어려운지 알아? 보통 애들 6살 때부터 피아노 쳐. 거기서 10년 이상 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한테 가갖고 조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고 악보를 줬대.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막 좋아서. 난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절대 못 가요. 악보를 전혀 못 봐요. 악보를 하나도 못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포기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괴롭혀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곡을 선생님한테 쳐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 MP3로 녹음을 해서 준 거야. 그걸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갖고 이렇게 피아노로 귀로 들으면서 건반을 하나씩 찾아갖고 건반을 한 마디 외우고 2마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한 곡만 봐요. 한 곡만 딸딸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됐어요. 이 감성 천재인 우리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스로 너무 찌질하다 생각하고 너무 하위권이고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면 학교 생활에 잘 안 맞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 이렇게 끝까지 안 풀리니까 혼자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아무리 중학생도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해요. 자기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믿고 싶은데 못 믿으니까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학교를 붙은 거야, 자기 힘으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얘가 어땠는지 아세요? 감성 천재는 감성 천재다. 아유 웃겨서 교복을 2개를 사달래요. 왜? 그래? 하나는 잠옷으로 입고 자겠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갖고 넥타이까지 메고 교복을 입고 잤어요, 이놈이.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에 악보 하나도 못 보죠, 여전히. 음악은 되게 하고 싶어요. 감성은 뛰어나요. 자기는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될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점점 떨어져. 학교에 적응을 서서히 못하게 되더니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지 아빠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혼났겠어요. 맨날 그런 식이고 그나마 지가 좋아서 들어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야단을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반 동안 학교를 간신히 다녔는데 내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퇴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어차피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이틀 있으면 퇴학인데 퇴학하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오셔서 명예롭게 자퇴를 하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가서 자퇴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또 한 번 잘해보려고 한 거에도 또 한 번 좌절을 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집안에 가서 자기 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가엾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려고. 집에다 크게 내가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축자퇴. 그래서 아들 끌어내서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봤거든. 근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나중에. 걱정하지 마. 한 번은 내가 우리 아들 여행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나뭇가지라 생각하고 부러뜨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팍. 나뭇가지가 부러졌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건 다른 방향을 가르쳤다는 거지 부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데 집중하지 말아요. 여러분 봐요.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작. 부러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은 부러져야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내 아들 인생에서 그걸 보려고 무진장했었어요. 얘가 18살에 이렇게 인생에 험한 일이 왜 생겼을까? 얘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그런지 알아? 다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부러졌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자퇴를 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자퇴는. 그러니까 자퇴에 묶여있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안 바뀐다? 여러분 애가 원래 쉽게 안 바뀌어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다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나가서 자퇴한 놈이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슬금 어떤 놈이랑 노는지 몰라 또 들어와갖고 혼자서 혼날까 봐 라면이랑 편의점에서 사는 볶음김치 그게 이렇게 맛있다며요. 어? 그래서 그 볶음김치랑 컵라면이랑 사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라면에 삶아먹고 그랬나 봐. 하루는요 제가 우리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라면이랑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먹으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나고 또 면도 안 서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고. 근데 나는 그 방에서 그날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아들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풀어가야 돼 여기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지하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날 내가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라면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저녁 7시 만찬을 새벽 3시에 차려준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졸린 거 참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놈이 문 따는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내가 불을 다 켜고 나서 막 삼겹살에 김치찌개 막 밥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거실 불도 다 켜놨어요. 왜냐면 저녁 7시를 연출하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몰래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어색하게. 아 나 그냥 혼자 먹어도 된다고. 씨 아빠 나오면 어떡해. 아빠 나오면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아빠가 나왔네. 새벽 3시에 애들이랑 뭐 하는 거냐고. 제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말고. 그러니까 애가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 탁 놓고 지방에 들어가잖아. 내 따라 들어갔지. 누굴 따라 들어갔을까요? 남편.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랬냐. 당신 눈엔 얘가 나쁜 놈으로 보이지. 근데 어떡하냐? 내 눈에 아픈 놈인데? 근데 반드시 살려낼 건데 내? 앞으로 만약에 얘가 밥 먹는데 한 번만 더 나와서 애를 울리면 근데 너를 굶긴다 이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차려줬어요 내가 밥을. 어느 날 2시, 어느 날 1시 자꾸 일찍 들어온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니까 그다 하루는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왜 내일 안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어? 너 어떻게 생겨?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 저 있잖아요. 엄마 되게 미안한데 엄마 돈 있어요? 무슨 돈? 엄마 나 조금만 보태주세요. 나 여행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까운 학교도 못 가시던 분께서 이렇게 먼 여행을 가시려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존감 바닥인 애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데? 너 어디 여행이라도 갈래? 엄마가 돈 줄게. 갈 데 없거든. 야 뭐라도 배워볼래? 배울 거 없거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려야 내 다리를 끌고 어디라도 간다니까. 이게 다리 끌고 다니는 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원래. 간대요.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기뻐요. 아, 걱정하지 마. 무슨 돈 걱정이야. 알았어.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이요. 일본을 왜 가? 그랬더니 엄마 그거 뮤지션들의 꿈이거든요.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너 꿈이라 그랬니? 갔거든요. 얼마나 걸어다녔는데 신발이 다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 일본으로 이주를 해야겠대야. 아우 이 감성 전제 이놈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 항상 오바야.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왜 니 이주? 엄마 있잖아. 나 엄마 아빠 돈 없이 몇 달만 살아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내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다시 가고 그러기 싶겠지만 엄마 나는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어. 엄마 나는 있잖아 내 돈으로 나 좀 먹여 살려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엄마. 왜냐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 같았거든.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갔어요. 얼마나 박스들은 알바를 심하게 했는지 한 번은요 이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톱이 다 까져갖고 막 골마서 터져갖고 빠지려고 그래. 박스 알바를 너무 해갖고. 그런데 내가 보냈죠 문자를. 아우 잘했다 하더라. 그렇게 피아노 쳐도 손톱이 안 빠지더니 그냥 박스를 드니까 확 빠지네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돈 좀 보내달래요. 너 돈 벌잖아. 왜 그랬대? JLPT라고 일본어 상급 능력 시험 봐야 돼. 그거 왜 보려고? 엄마 나 있잖아 그 상급 꼭 따야 돼. 나 상급 못 따면 나 계속 박스 들어야 돼. 3년째 박스 드는 아저씨가 있대야 거기에. 자기 공장에. 그래갖고 이제 JLPT 시험을 본다고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JLPT 시험을 봐서 3급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햄버거 가게로 옮긴 거예요.
햄버거 가게로 옮길 수 있었던 거야. 시험을 봐서 옮겼더니 세상에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 왜 거기 같이 햄버거 굽고 하는 친구들이 성당에 나가자고 그랬대. 밥 준다고. 그래서 성당을 쫄래쫄래 같이 갔네. 그랬더니 성당 누나 하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은 같은 날 한 날짜에 응대 시험을 딱 보잖아. 근데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1년 내내 면접을 볼 수 있어. 교수랑 그 면담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교수가 너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교수가 너한테 시험 볼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돌아다녀봐. 그래갖고 도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말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18년간 아무것도 못 뚫었는데 이것도 못 뚫으면 나는 여기서 정지다. 한 번은 뚫자. 그래서 억지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걸 물어보더랴. 그래갖고 갈수록 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 나 여기 교수님 한 분 만났거든. 이 교수님이 나 되게 좋아해. 이 교수님도 악보 보는 거 싫어하신대. 똑같은 사람을 만난겨. 여러분 아십니까? 귀가 되게 좋은 사람은 악보를 안 봐요. 우리 아들이 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악보 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 내가 한번 뽑아줄 수 있다. 너 그러니까 한국 가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이놈이 급하게 왔어요. 안 하겠다는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 검정고시 학원 들어가서 2달 열심히 하더니 아우 70점 맞았어. 여러분 70점이면 합격이야.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들 검정고시 붙은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천재, 우리 아들 천재 이러고요. 내가 미친년처럼 진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개다리 춤을 추면서 거실을 10분을 뛰어다녔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 그만하라고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그놈이 좋아한다. 저 좀 따라서 애들은 잘난 척할 때 자존감이 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잘난 척이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거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특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부모.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죠. 그래서 왜 되게 잘 나가는 집에 완전히 이상한 애가 꼭 끼는 거 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잘난 척하다가 애를 다 망친 거예요. 애가 잘난 척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어떻겠어요? 너 엄마가 유명 강사야. 너 엄마 아들이 자퇴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임마 너 때문에. 완전히 망쳤겠죠. 자녀는 살다가 누구나 다 지하 10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취업이 3년간 안 돼서 지하 10층에 있는 애도 있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하 10층에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해서 지하 10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지하 10층으로 갔을 때 부모 위치 어디 시작? 지하 11층. 그래야 애가 자기가 지상에 있는 줄 안다고요. 우리 아들은 자퇴했을 때 자기가 자퇴한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문제 없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늘 자퇴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맨날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도 자퇴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로. 검정고시 붙었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뜻이죠? 네. 2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퇴한 애는 졸업식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단독 졸업식을 열어줬어요. 그것도 검정고시 봤기 때문에 조기 졸업식이죠. 남보다 일찍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식 썼죠. 조기 한 마리를 크게 그려놨어요. 코믹하게. 그리고 반 친구들을 초대했더니 이놈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불렀고 상을 15개 줬어요. 학교장상 줬는데요, 내가. 내 맘대로. 드림스쿨, 내가 교장. 되게 쉬워요. 문방구 가면은 상 뭐 봉황 거래진 거 다 팔아요. 싹 출력 걸어갖고 15장 뽑아서. 나중에 한 7개쯤 받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울어요. 이놈이 나한테 그때 한 말은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 저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걔는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시험을 받고 붙었어요. 세상에 걔는 원래 평생에 열심히가 뭔지를 몰라. 왜 10분 이상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더니만 그 학교 4학년짜리가 졸업하면서 오케스트라단 피아노 연주주자를 3학년한테 원래 물려준대요. 그걸 1학년이면 우리 아들을 지목을 했어요.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딴 학생들이 불만이 많지. 그래서 경쟁을 붙었어요.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그 4학년이나 할 만한 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자를 이놈이 해낸 거예요. 그날 걔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요 5살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5살처럼 울더라고. 엄마! 이러거든. 왜 이래? 우리 아들 뭔 일 있어? 왜 이래? 그래, 엄마. 아씨, 나 인생 너무 잘 풀려. 너무 잘 풀려. 그러면서 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여자랑 같이.
여자랑 같이. 아우, 자존감이 생기니까 여자를 사귀더라고. 일본 여자애를 한 4박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하나는 되게 큰 파일이 있고 용량이 엄청 커. 그리고 하나는 되게 용량이 작은 파일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만 하나는 음악 파일이었어요. 음악 파일이고 하나는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였던 중학교 때가 생각난다. 엄마 그날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말이야.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서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때 그날 정말 화만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던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 갔다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내가 던지는 책을 온몸에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거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늘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야. 사랑해. 아이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 생명의 기본에 기대서 사람을 키워나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운다라는 건 그렇게 테크닉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옆집 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존감도 나이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나이. 자존감.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넌 몇 살이냐 물어보세요. 서로 두씩 짝씩 물어봐. 얼른. 몇 살이세요? 얼른 물어봐줘. 몇 살이세요? 자, 좋아. 몇 살이세요? 자존감 나이가 몇 살인 것 같냐? 예를 들면 30살이면 자존감 나이가 다 30살이 아닐걸요? 나이가 50인데 자존감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자존감 나이가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물을 거예요. 엄마,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이런 얘기해요, 사춘기 때. 그 질문이나 가니 공부나 야! 그런 엄마 많을 텐데. 예를 들어볼까요? 33살짜리 딸이 이혼을 했어. 엄마, 나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아.
나 시골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애 데리고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60살짜리 엄마가 자존감 낮은 엄마는. 그러니까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창피하게 어디를 이혼하고 내려온다고 시골에 있잖아. 아 몰라. 네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 무슨 60살짜리 엄마가 무슨 자존감이 이렇게 어리냐 딸보다? 그러니까 딸이 묻는 대답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런 엄마는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해요. 집안 망했어. 창피해서 어떡하면 좋아. 33살 딸이 어때요? 지금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죠. 근데 엄마가 지하 11층으로 갈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자존감 높은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딸. 살다가 별별 일 다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안 창피야. 엄마 하나도 안 창피야. 집집마다 다 이혼했어.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 누가 그래? 우리 딸을 밥 먹어, 밥 먹어. 괜찮아. 우리 딸. 누워서 자. 푹 자. 엄마 옆에서.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딸이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을 때 60살짜리 엄마가 강력한 60살의 자존감 나이로 아무 문제 없다고 지하에서 받쳐주면 딸은 어때요? 밥 잘 먹고 울 거 다 울고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살아봐야지.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이런 걸 자존감 나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자존감 나이가 있어요. 이 자존감 나이가 높아야 어떨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50이 되면 50에 걸맞는 인생의 문제가 꼭 생겨요. 왜냐? 자존감 50이라고 믿고 생기는 문제들이요. 근데 자존감 50이 아니면 어떤지 아세요? 딸보다 더 떨어, 더 무서워해. 그런 부모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자녀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내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후회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제일 가슴 아프게 후회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후회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제일 가슴 아프게 후회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한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처음 한 말이 가장 후회되고 그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떡하니가 아니라 나 어떡하니 그러고 울었거든요. 내가 나 어떡해. 너 자퇴하면 나 어떡해. 왜냐면 내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우리 아들 자퇴한 게. 그래서 엄마 너 중졸이야 이제 나 어떡해. 근데 그게 나중에 너무 미안했어요. 걔 앞에서 나 어떡해 소리를 한 게 얼마나 애가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 50다 된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자기를 못 지켜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과했고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아들 따라서 지하 11층을 내려갔어요. 안 그러면 얘는 외로워서 죽을 테니까. 그게 나가 가장 후회된 말. 그리고 바로 사과했던 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나 어떡해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늘 우리가 실수해요. 중간중간 부모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한 엄마와 딸이 왔어요. 무대에 올라와서 한 분만 사과하라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손을 들어요. 얘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제가 20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인 남자인 줄 몰랐어요. 돈도 안 벌고 나를 맨날 때리고. 애가 나왔는데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미치도록 닮은 거예요. 목소리도 낮고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매일 때렸어요. 남편한테 싸울 때마다. 애가 맞더라고요. 걔 15살까지 때렸어요, 내가.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상처가 깊어서 얘가 지금도 길을 못 펴고 살고 딸이 지금 33살인데 남자도 못 사귀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너한테 그래서 그때 때린 거 미안해. 그때 너 아빠 닮았다고 나쁜 애라 그런 거 미안해. 막 얘기하는데 막 딸이 팍 우는데 걔가 어떤지 아세요? 사과할 때마다 걔가 괜찮은 애가 되는 거 알아요? 난 잘못 없어. 그래, 나 괜찮은 애야. 우리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너무 중요해. 근데 많은 엄마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지. 중요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사과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있는 분들 계시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사과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럼 부모 중에 그러실 거예요. 사과 안 하면은 그럼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되게 무시하고 키웠는데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야, 넌 글을 진짜 잘 쓰는구나. 어머, 얘가 솜씨가 이렇게 좋네. 그럼 어떤지 아세요? 시어머니로부터 자존감이 탄생하는 애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죠. 정말 시집을 잘 가면 남편이 그걸 해줘요. 야,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걸 진짜 잘하구나. 네가 너무너무 이뻐. 야, 너 진짜 사랑스러워.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남편을 만나서 자존감이 사는 여자는 무지 인생이 잘 풀려요. 근데 결혼해서 못 사는 경우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을 만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 넌 왜 그따위냐? 넌 왜 그렇게 못해? 사람이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괜찮다고 믿어주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뭘까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이 자존감은 뭐라 그랬어요? 홈메이드라서 아무도 못 키워줘요. 누구만 키울 수 있다? 부모만 키울 수 있어요. 못 해줘요. 부모가 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는 뭐 가지가 있다고요? 10,000가지 이상의 뭐가 있어요? 천재성이요. 그 천재성을 갖고 세상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뭘 해야 될까? 이걸 늘 응원하고 박수치고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항상 어느 때건 고난에 빠져도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자존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다 들어서는 자존감을 연습하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생겨요. 여러분, 자존감이 잘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와요?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나를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나를 괜찮은 상태로 안 만들어주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푹 떨어져요. 손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 이렇게 삼각대가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이 오지 않아요? 이게 뭐야? 자존감 지지대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흔들려요.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요.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아닌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러지 좌절할 때도 있고 막 옆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존감 지지대가 필요해요. 사람이 자존감 지지대가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83이세요. 저희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은 지 굉장히 여러 해가 돼서 못 일어나세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을 하셨었거든요. 그 돈으로 다 우리를 길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거의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될 지경이고 화장실도 간신히 기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드디어 30분을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앉아 있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을 하셨었거든요. 그 돈으로 다 우리를 길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거의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될 지경이고 화장실도 간신히 기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드디어 30분을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앉아 있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사가 30분 앉아 있어도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가 와서 그래. 미경아, 엄마 재봉틀 좀 사줘. 뭔 얘기야, 엄마 재봉틀을 왜 사달랴. 미경아, 나 있잖아. 평생 양정점 하면서 니네 키웠잖아. 나 그렇게 산 사람이야, 씩씩하게. 근데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서러워. 엄마 마지막으로 니네 옷도 해주고 나 입고 싶은 옷 2벌만 해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나 재봉틀 좀 사줘, 미경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재봉틀 사서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많이 아프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나답게. 그게 우리 엄마의 자존감인 거예요. 미싱하는 홍순이로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답게, 살아있는 거답게. 우리 엄마 보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30분을 앉아있는데 재봉틀을 사달라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마이크를 사달라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슴속에 자존감 2과목씩을 꼭 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 가져야 어때요? 자존감 텃밭이 이렇게 두꺼운 엄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내 텃밭을 꺼내서 자녀한테 부어줄 수 있죠. 또 나중에 이게 자존감이 선순환됩니다. 부모가 되게 나이가 들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자기 자존감을 갖고 부모한테 갖다 퍼줘요. 괜찮다고 갖다 퍼줘요. 이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제일 자존감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게 부모가 된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